한글의 반포와 한글 고문서. 이번 시간 학습 후에는 한글의 반포 과정과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며 여러 가지 한글 고문서를 통해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을 묘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차시는 한글의 반포와 한글 고문서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한글이 만들어진 다음에 한글을 인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활자, 글자들의 모형이겠죠. 그 모형들을 모아놓은 사진입니다. 한글은 세종이 어렵게 만들었지만 한글을 사용하는 것, 한글이 널리 쓰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들의 목소리도 상당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이 나오게 되면서 한글로 문서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이 되었는데요. 옛날 문서이기 때문에 고문서라고 하는데 한글 고문서가 어떤 게 있는가 궁금한 분들은 지금 보는 참고 문헌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학습 전 사전 질문입니다. 다음 문장을 보고 O, X 중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한글은 창제되자마자 곧바로 반포되었다. 정답은 X입니다. 한글은 1443년 창제되었고 이후 1446년에 반포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글이 완성되고 반포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43년에 세종이 한글을 창제하였습니다. 왕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제라고 합니다. 임금의 사진 어진, 임금의 도장 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어제 임금이 만들었다. 어가 임금이니까요. 그런데 예전에는 세종이 단독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집현전의 학자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만든 건 거의 독자적으로 세종이 만든 거고 반포 과정이라든가 활용하는 과정에서 집현전 학자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 문자가 몇 년에 만들어졌다 이런 거 없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자랑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연도가 확실히 알려져 있는 한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관리들은 한글을 사용하는 거 심각하게 반대했습니다. 세종의 뜻은 쉽게 배우고 편하게 쓰자 이런 거 목적 때문에 한글을 만들었지만 전통적인 그런 한자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반대했는데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세무자를 만드는 건 오랑캐 바바리언이나 하는 거다. 한자가 문화의 중심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라틴어가 문화의 중심 글자니까 다른 언어 쓰면 안 된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겠죠. 그리고 문화적으로 가장 앞선 곳이 중국이고 중국 문화를 배우려면 한자를 당연히 알아야 된다. 현실적으로 한글이 너무 배우기 쉽다라는 거예요. 쉬운 문자를 새로 문자 배워서 의사 표시하는 것도 일상생활하는 것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누가 어려운 한자를 배우고 공자님, 맹자님의 유교 경전을 공부하겠는가? 이런 면에서 반대를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43년에 완성이 되었지만 3년이 지나서 훈민정음. 훈민정음의 뜻은 그겁니다. 훈 가르치다, 미는 백성이거든요. 정은 바르다, 음은 소리,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한글이죠.를 반포를 합니다. 28자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24개만 남아있거든요. 원래 만들어졌던 것 중에 4개가 없어졌는데 세모꼴 모양인 반시옷, 꼴에 달린 동그라미 예리음,
또 일자하고 동그라미 있는 열의 니은, 점 있는 아래야 이게 4개가 처음에 있었는데 안 쓰이는 건데요. 반시옷 같은 것은 시옷하고 스하고 중간 발음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발음하는데 이거 4개 없어도 크게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쓰임새가 없어지다가 이제 24개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은 매우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거 한국인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했는데요. 자음을 예를 들어보면 한글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기호죠. 기역은 어디서 갖고 왔을까? 니은은 어디서 갖고 왔을까? 이 기호 마음에 드는 거 그냥 만들었나? 그게 아니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는 이런 자음은 단순하게 아무데나 갖고 온 것이 아니라 발음, 소리 나는 기관을 본떠서 상영해서 만든 겁니다. 기역할 때는 어금니 소리가 나기 때문에 어금니 소리 기역이 날 때 목구멍이랑 입안의 모양이 이렇게 기역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기역. 미음 같은 거, 미음 그럴 때 입술을 모아서 입술 모양이 약간 네모처럼 듭니다. 아, 미음 입술 소리니까 요거 기호를 네모로 해야지. 이래서 그냥 나온 기호가 아니라 발음 기관을 본따서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물론 한글에는 뭐 하늘과 땅과 사람과 또 천지 만물에 대한 사상이 들어있다 그렇지만 그런 거는 조금 난해한 부분이 되니까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거? 발음 기관을 상영해서 만들었다. 매우 과학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훈민정음 해례보는요. 훈민정음을 해라는 건 푼다. 레는 본보기, 사례, 이그젬플이거든요. 포 이그젬플. 이렇게 해야 된다. 새로운 문자가 나왔어요? 그럼 기억이라는 거 발음 어떻게 해요? 기억.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먹는 과일 감 있죠. 감이란 거 발음할 때 그 앞에 감 할 때 그 발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 그런 문자, 기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발음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놓은 책이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따라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이도록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차차 출간하게 된 것이죠. 한글이 나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서가 나오는데 옛날 문서다 그래서 고문서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문서 앞에 있는 글자들이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좀 난이도가 있는 거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교령 문자는 왕이나 왕실에서 명령을 담은 문서, 교령 문서이고요. 통고 문서라고 하는 것은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런 거 통지하는 거거든요. 법령이 새로 나왔다든가 규칙이 새로 나왔다든가 중앙이나 지방의 관청에서 주로 보낼 때 쓰는 문서, 이것도 한글로 썼다는 거죠. 인증문서라는 건 우리가 로그인하고 패스워드 넣을 때 내가 이 사람인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인증문서는 국가로부터 관청으로부터 어떤 공식적인 지위라든가 어떤 자기의 자격을 확인받는 문서, 인증문서이고요. 청원문서는 요청하거나 부탁하거나 하소연하거나 소송할 때 쓰는 문서, 이것도 다 한글로 쓰기도 했다는 거죠. 예전엔 다 뭐로 썼을까요? 예전에는 전부 다 한자로 썼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 한자를 모르는 평민들은 소송하려도 법원에 가서 지금식으로 말하면 소송장을 만들려도 만들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분재기라는 건 재산을 나누어 주는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거 분재기 문서이고요. 이제 한글도 쓰고요. 매매 문서는 팔고 사는 문서이고요. 노비 문서는 노비를 누구한테 준다든지 아니면 노비의 정체가 노비가 누구 건지 이런 소유라든가 밝히는 그런 문서고요. 서간문, 지금의 편지인데요. 옛날 말로 편지를 서간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한글 공문서 중에 앞에 나오는 교령 문서라든가 뭐 청어 문서라든가 이런 것은 한국 학생들도 많이 깊이 있게 모르는 부분이어서 빨리 지나왔는데요. 우리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글 편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편지 쉽게 이제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편지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한글로 된 편지입니다. 왼쪽에 있는 건 숙종이라는 조선의 왕이 쓴 편지인데 공주한테 잘 지내냐 이런 건데 한글로 밤사이 안녕 하옵시니까 이렇게 공주인데 자기 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높임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왕이 받는 사람이 여성이니까 한자가 아니라 이렇게 한글 편지로 이렇게 보냈는데 정감이 있어 보이죠? 오른쪽에 있는 건 명성황후가 썼던 한글 편지인데요. 명성황후는 조선의 마지막 황후 퀸입니다. 인데요. 사실적으로 마지막 왕비인데 나중에 일본 사람들이 죽여서 굉장히 또 슬픈 역사가 또 나오고 있긴 한데요. 편지지에 이것도 그 안부를 물어보는, 우리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대체로 잘 있냐, 뭐하냐, 어떻게 지내냐 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왼쪽하고 오른쪽을 비교해 보시면 오른쪽에 여성이 주체가 돼서 보낸 편지잖아요. 색깔도 컬러풀하죠. 색깔도 막 이렇게 초록빛 이렇게 있고요. 약간 연두색 있고, 그 다음에 그 무늬도 이렇게 섬세하게 되어 있어서 확실히 또 여성이 편지를 쓸 때 이렇게 편지지를 고르는 것도, 편지지를 만드는 것도 섬세하게 했구나 하는 것을 또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이어서 남자가 썼던 편지, 여자가 썼던 편지, 물론 일반인은 아니지만 궁중에서 썼던 편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글은 1443년에 세종이 만들었다. 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수한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한글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반포돼서 사용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글의 제작 원리는 과학적인 발음 기관을 본따서 만들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다른 이념적이고 사상적인 것도 들어가 있다.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글이 나오면서 한글 문서가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게 되는데요. 앞에 청어 문서, 소송하거나 고소할 때 옛날에 일반인들, 평민들은 한자를 쓸 수 없어서 문서를 만들어서 관청에 제출하지 못했는데 이제 한글로 할 수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편지도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글 문서가 나왔고 매매 문서도 있었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한글이 나왔지만 한글로 쓰여진 문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지만 나라에서, 국가에서, 왕실에서 공식적으로 만드는 문서, 공문, 책 이런 것들은 여전히 한자로 만들어졌다. 뭐 1000년, 2000년 써왔던 한자의 문화를 한 번에 버릴 수도 없는 거고 또 한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랬겠죠. 그래서 아직도 조선시대의 역사를 공부하려면 한글만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한자도 알아야 되는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문자가 만들어졌다는 거 정말 한국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